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인의 탄생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과 청일전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입장에서는 출병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막상 출병을 했는데 일본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막아보려고 해서 이제 중재를 요청하기 시작하고, 이런 광경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일본이 우선 청 보고 우리가 조선을 같이 개혁을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우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 측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네 속방인데 그걸 거절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전쟁으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청 측에서는 이게 진짜 잘못하다가 전쟁 가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열강들한테 중재를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으로 가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라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해야 되겠고, 청과의 전쟁을 일전을 치른 한이 있더라도 병력을 철수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홍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보려고 열강들의 중재를 요청하기 시작하라고, 반면에 청의 조정은 모르고 또 이홍장한테 전쟁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일본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비난은 받지 않을, 그러면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명분을 쌓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하고, 한양에 군대를 진주시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물포에는 일본 군함, 청국 군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점점 전쟁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에 일본 측에서 청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조선을 개혁하는 것이다. 조선으로 하여금 근대화 개혁을 제대로 해서 다른 나라의 간섭과 도움 필요 없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만, 맨날 무슨 일이 터져갖고 조선에서 터져서 청이 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부딪히고, 여러 나라로 하여금 자꾸 조선 문제에 신경을 쓰고 개입을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열강들끼리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 근원이 지금 화근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혼자 힘으로 그 조선을 개혁하는 거는 힘도 들고 부담스럽고, 또 자기네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열강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참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청하고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선을 개혁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무츠가 왕봉조 주 일본 청국 공사를 불러서 장시간 우선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가 뭐냐면 세 가지. 첫째, 반적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할 것, 즉 동학난을 근본적으로 진압을 제대로 하자. 둘째, 행정 및 재정 개혁을 위해 양국이 공동위원을 임명할 것. 조선의 행정과 재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 제대로 다루도록 조선을 개혁해야 된다. 세수도 없고 맨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돈이나 빌리고 이런 악순환이 좀 되지 않도록 조선의 재정, 내정을 완전히 개혁해야 하는데, 이거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위원들을 임명해갖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선의 개혁을 돕도록 하자니까 두 번째였습니다. 셋째, 자위를 위해 유효한 군대를 편제하게 할 것. 조선이 자기 힘으로 조선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군대를, 제대로 된 군대를 양성해줘. 이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그러니까 82년에 일본으로부터 장교를 불러와서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면서 근대군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그 별기군이 이제 전 재래식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해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때 잠깐 일본의
그 서재필, 뭐 서재창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도야마 군관학교에 보내갖고 훈련하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와서 맡기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는 청하고 일본이 텐진 조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철군하는 거고, 양쪽이 다 철군하고, 두 번째는 서로가 앞으로 출병을 할 때는 서로한테 알린다라는 거고, 셋째가 뭐냐면 조선의 군대는 청나라 장교도 일본 장교도 훈련하면 안 되고 제3국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때 합의를 봤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토하고 이홍장이 텐진에서 합의를 봤던 겁니다. 1885년에.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청군이 조금 훈련시키는 것 같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를 전혀 양성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그 동학난조차도 관군이 진압을 못할 정도로 조선의 군사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무츠 외무대신은 왕봉조 보고, 이제 텐진 협약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제 같이 어떻게든지 조선이 좀 자주 국방을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군대를 기르자, 그 기르는 거를 돕자, 두 나라가 같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 대화를 한 다음 날 무츠는 따로 자기네 대화 내용을 정리를 했고 왕봉조에게 보냅니다. 6월 17일의 공문입니다. 어제 귀 대신과 조선에 관한 일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귀국과 우리나라가 동학 패거리의 난을 진압해 사태가 이미 평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을 대신하여 급히 내정을 고치고 정비해야 합니다. 두 나라가 각각 몇 명의 대신을 선발하여 조선에 가도록 해서 각 패단을 잘 살피되 국가의 출납 항목, 높고 낮은 관리의 선발과 등용, 내란 진압을 위한 군사 정원 등의 일을 정돈해 조선을 진흥시켜야 합니다. 청컨대 귀 대신은 귀 조정에 보고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츠는 청이 이거를 선뜻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떠한 그 핑계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그 조선일본공사, 주조선일본공사 오토리한테 이런 훈령을 보냅니다. 조선과 관련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 청 정부는 동의할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스스로 만족하고 공중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경성, 부산 전선의 양역, 서울, 부산 간의 전선을, 그 전보를 연결하는 것, 내지에서 일본인 소유 상품에 대한 불법 과세의 폐지, 방공령의 완전 폐지를 조선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장사를 할 때 거기에 그때 관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꾸 세금을 부과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호조나 나중에 탁지부가 지금같이 모든 거를 갖다가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 수령도, 그렇죠? 사또도 그냥 거둘 수 있고, 뭐 어디는 종친회에서 와서 거둘 수가 있고, 저 호주에서 걷고, 아무 때나 와서 걷고 그럽니다. 이런 기록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뭐 선교사들의 기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진짜 조선 백성들은 너무 불쌍하게 아무나 와서 세금 걷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불법 과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방공령의 완전 폐지라는 건 뭐냐면, 방공령이라는 게 조선하고 일본하고 서로가 조약을 체결해 갖고 일본은 지금 산업화가 시작되고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산업 현장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인구는 늘어가고, 이런 거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선한테 와서 조선의 농업을 권장을 하고 조선에서 이제 쌀이랑 곡식들을 마구 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어갖고 체결을 해갖고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고 그러는데, 때로는 어디에 가뭄이 들었다, 아니면 어디에 곡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방공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곡식을 더 이상 방출 못한다, 못 간다 이래버리니까는
일본 측에서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국제 조약을 통해 갖고 협정을 통해 갖고 하는 건데 이거 자꾸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방공용사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고 정규적인 어떠한 세금 제도 이런 모든 양국 간의 약속은 조약은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만약 청정부와의 협의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할 경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추후에 훈령할 예정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준비를 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오또리가 사실 이 훈령을 받고서는 조선 내정 개혁안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선 내정 개혁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이제 고종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청이 거부해버리면 자기네 혼자 힘으로 되니까 그럼 조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오또리가 너희들이 거기 있는 공사관 사람들하고 해갖고 철저하게 우리가 만일에 혼자의 힘으로 일본만의 힘으로 조선을 개혁해야 된다면 어떠한 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훈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21일 날 왕봉조가 회신을 합니다. 지난번 귀하의 조회를 받아보고 전보로 총리야문을 거쳐 다시 황제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전보로 회답하시기를 조선의 내란은 이미 평정되었으므로 우리나라는 군대를 또다시 외국 땅에서 고생시킬 수 없다. 조선에서의 후환을 예방한다는 한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그 뜻은 매우 좋다. 다만 내정을 정돈하는 일은 마땅히 조선 정부가 스스로 처리케 하고 우리 중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귀국의 경우는 이미 조선을 자주로 인정했으면서도 어찌 그 내정에 관여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은 따져보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또 피차 군대 철수에 관한 사항은 광서 11년 1885년 을류 청일 화약 즉 텐진조약에서 정한 조목에 있으니 마땅히 조사하여 판단할 일이지 다시 논의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이 일은 이미 귀 대신에게 만나서 말씀드렸으니 이것으로 잘 살펴 헤아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청의 입장이 자꾸 먹힙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할 때는 청이 야 우리 속방이라서 파견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같이 내정 개혁을 하자 그랬더니 아니 일본 보고 아니 당신도 이거 독립국가라 그러면서 왜 내정에 간섭하려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독립국가니까 손을 띄겠다. 우리 군대도 다 철수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철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 것이 명확해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왕봉조는 그 당시에 자기네 상황이 어떻다는 청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그 당시 히트로보 주 일본 러시아 공사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히트로보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왕봉조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봉조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군은 난이 일어난 곳 근처에만 진주하였다. 반면에 일본군은 제물포와 서울을 점령하였다. 우리 정부가 새로 보내는 군대는 한양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이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군대를 보내면 이거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다. 이거를 막을 방법은 일본하고 청하고 이제 협상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로브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츠가 다시 왕봉조가 보낸 답. 조선의 내정 개혁을 왜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러냐 이렇게 왕봉조가 답한 거에 대해서 무츠가 또 이제 거기에다가 그 회신을 다시 합니다. 오늘 귀 대신께서 보내온 문서 안에는 귀국의 지시에 따라 저희 두 나라가 귀국과 회동하여 조선을 대신하여 변란을 평정하고 잘 다스리자고 요청한 사항 등을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갑자기 뜻이 맞는 친구를 잃었으니 어찌 한스럽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무릇 조선에서는 항시 음노를 쌓아 재앙과 난리를 빚어내니 저희 나라의 피해가 큽니다. 또 그들은 자주의 힘이 매우 약해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저희 나라와 관련된 것은 비단 통상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와 영토가 서로 인접해 있고
또 먼 나라, 즉 러시아의 간섭이 있을 경우 저희 나라는 앉아서 보고만 있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귀국과 우리 두 나라가 날이 갈수록 무너지는 조선을 내버려 두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방의 친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의 영광스러운 명예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 때문에 좋은 법을 대신 세워주어 태평한 형세를 온전히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땅히 살피고 판단할 일들을 지난번 문서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일은 시일이 지날수록 변란이 더욱 염려되니 지금 두 나라가 군대를 철수하기 전에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일의 실마리를 잡아 잘 판별하고 처리하게 하여 각 관에 차례가 있고 각 법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텐진 협약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의리에도 합당합니다. 만일 귀국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굽어 살피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절하신다면 우리나라는 결코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살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나라가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커너 주청 영국공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뭐 사실 조선하고 청만 이 문제를 잘 모르지 사실 다른 나라는 이걸 꿰뚫고 있죠. 오커너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이나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계산된 움직임이다라고 말하면서 청 정부가 일본이 증기선들을 구매하고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카디프 석탄들을 사들이고 중국 해안의 해도들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다니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지금까지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조선의 수도에 파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두 나라 군대들 간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쟁까지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영국 정도면요 도처에 정보통들이 다 있는 거죠.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석탄을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함을 움직이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 해안의 지도, 해도 이거를 전부 다 구하고 다. 이런 정보가 영국이 깔아놓은 수많은 정보통, 스파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은 전혀 모르고 있다. 청은 이거를 맞설려면은 빨리 한양에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전쟁이다. 사실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오커너가 얘기를. 오커너는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6월 22일 드디어 내각회의를 열어서 조선개혁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왕봉조를 통해서 청한테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혼자 한다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군대 철수 안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청이 그 철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일 날 6월 23일 날 오토리 주조선 일본 공사한테 또 훈령을 보냅니다. 청 정부와의談판이 원활치 않으니 설령 동학당을 진압했다라도 또 일청의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단순히 청 군대가 물러간다는 것만으로 우리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청 정부에 제의한 것과 같이 단독으로 그 조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세한 훈령은 가토 마소 서기관이 휴대하고 있으니 그의 도착을 기다리라. 이제 어쩔 수 없다.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봉조와 원세계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있었던 이홍장은 정말 이제 큰일이 났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중국에서 이홍장만큼은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맞설 수 있을 만한 군사력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중국에 유일하게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는 이홍장의 북양군밖에 없습니다. 북양 함대밖에 없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조정에서 증국본한테 상군을 일으켜서 싸워달라고 했었던 거고 증국본은 자기 친구의 아들인 이홍장한테 자네는 안휘성에 가서 휘군을 일으켜라
그래서 그 회군을 일으켜서 또 이홍장이 중국본과 함께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죠. 중국본은 그 자기의 상군을 곧바로 해산시킵니다. 이홍장은 해산시키지 않습니다. 그 군대가 지금 북양군입니다. 원래 회군이라고 했던 그 군대가 북양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양 육군이 있고 북양 함대, 당시 세계 5위라고 했던 그 북양 함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력을 알기 때문에 이홍장은 이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보려고 사방으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중재를 이제 호소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청의 군대가 진격해오자 폭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중국은 이제 철군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청과 함께 곧바로 철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공동으로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의 재정을 맡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한다면은 중국이 해야 되는데 그건 속방이니까, 자기네 속방이니까. 근데 지금 일본까지도 개입을 시켜서 같이 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자기네 속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 전 10년 동안 원세기를 통해서 완전히 조선을 장악하고 있던 이홍장이 조선에서 본격적인 개혁을 안 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식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했던 친일 개화파가 몰락한 다음부터 그 다음 10년 동안은 하나도 개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또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는 아니 일본 너희가 왜 개입하려고 그러냐? 우리 둘 다 손 띄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하고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청 러시아 공사했던 카시니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홍장이 자기한테 와서 중재를 해달라고 했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텐진 가는 길에 이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이홍장은 청 정부의 이름으로 러시아에 중재를 요청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면 러시아는 조선은 물론이고 극동의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진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장은 더 나아가 영국이 중재를 제의했으나 자신은 러시아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국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러시아한테 가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국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 당신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시니 백작은 그것을 이제 본국 정부에 하면서 이거 우리가 중재를 해서 이거 성사시키면은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지금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나중에 청일전쟁 끝나고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요동반도를 자기네가 차지하고 만주 철도를 놓고 이제 이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문제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시니 백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본국에다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시니의 보고서를 받은 기르스 러시아 외무상이 이제 그거를 그 짜르 알렉산더 3세한테 보고를 합니다. 러시아가 일본의 철군을 요청하면 청도 곧 철군하겠다고 하면서 청이 우리의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카시니는 우리가 중재하면 극동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영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에게 이 문제로 훈령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3세도 동의합니다. 6월 23일 그래서 기르스가 텐진의 카시니, 도쿄의 히트로브한테 훈령을 보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조선으로부터 철군을 하도록 해봐라 라고 이제 훈령을 내립니다. 이홍장은 열심히 중재를 요청하고 다닙니다. 러시아, 영국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죠. 양대 강국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의 위정자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광서제 황제로부터
그리고 모든 최고 지도층이 이홍장을 제외하고는 일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홍장한테 엄청난 압력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도자들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나라의 국력이 적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지 정확한 판단도 못 내리고 있고 그냥 막연한 역사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저런 놈들은 한번 콩구멍을 내줘야 된다라는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으면요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 이홍장 혼자만이 정확하게 알고서 이거 큰일 났다 막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최고의 대신이었던 옹동화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5월 25일 즉 양력 6월 25일 고려에 반란민이 생겨서 천주 그러니까 전주를 잘못 썼습니다. 이 사람이. 전주를 점거함으로 국왕이 상주하여 군대를 청하다. 우리는 1,500명, 일본은 700명을 입경시키다. 회동에서 철병을 논의하는 도중에 일본이 추가로 5,000명을 그 수도에 들여보내다. 그 정치를 변화시키고 병조를 훈련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중화의 속국임을 인정치 않아서 조정에서 누차 이상 즉 이홍장에게 군대를 증원할 것을 명했지만 겨우 3,000명의 군대로 인천 아산 일대에 주둔하면서 지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홍장이 머뭇거리면서 전진하지 않으니 패할 것이다. 조정의 최고 대신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저렇게 보냈으면 우리도 거기에 상할 군대를 보내서 하면 될 건데 이 이홍장이란 자가 이게 겁쟁이라서 괜히 망설이고 있고 일본한테 지금 밀리고 있다. 이거 빨리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대신이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광서제 본인이 이홍장한테 빨리 전쟁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군기 대신이 북양 대신 이에게 밀기, 즉 비밀리에 조서를 전달함. 광서 20년 5월 20일에 상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이홍장이 보낸 여러 차례 전신은 모두 총리 각국 사무하문을 경유해서 받아보셨다. 현재 일본이 군대로 협의, 즉 위협해서 논하는 거죠. 위협하며 조선을 부추겨서 자주를 하게 하니 조선은 겁을 먹고 당황해서 우롱을 당하고 있다. 현재 정형을 살펴보건대 말로만 다투는 것으로는 이미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전에 이홍장이 병대를 많이 파견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원래 흔단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수습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것이나 지금 외가 일본이 이미 많은 군대를 한성에 보냈으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어서 다시 구원하려 해도 늦을 것이다. 현재 사기가 매우 중대하니 어떻게 시기에 알맞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이홍장은 몸소 중임을 맡아서 왜 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처리 방법을 적절히 계산해서 신속히 상주하게 해라. 전에 비도를 토벌하기 위해 파견한 군대는 이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다른 곳으로 옮겨 주둔시켜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상세히 헤아려서 처리하게 하라. 러시아 공사 카시니가 텐진에 체류하면서 상의했는데 결국 그 나라는 우리가 수습하는 것을 도울 계획인가 아니면 따로 기회를 엿볼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이홍장은 마땅히 은미한 점을 깊이 살펴서 그 술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402에 밀류해서 알려라. 광서제도 이거 가만히 있지 말라.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다. 이미 그렇게 돼서는 때가 늦었다. 전에는 우리가 군대를 보내갖고 일이 커질 거를 걱정을 해서 이홍장이 그렇게 많이 군대를 안 보내고 이랬었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 일본이 저렇게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보냈던 군대를 철군하지 말고 그럼 어디다 배치를 해서 어떻게 일본을 상대할 것인지 계획을 짜서 올리도록 해라라고 치교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은 참 이홍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은 완전히 자충수를 둔 것이 됩니다. 이때에 일본에서는 무츠 외무대신이 오토리한테 훈령을 보내서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선 내정을 개혁하자 했는데 아마 청이 안 들을 것 같다. 청이 안 듣게 되면 우리 혼자 힘으로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옷도리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그 개혁안을 가지고 경복궁에 들어갑니다. 경복궁에 들어가서 고종한테 조선 내정을 이렇게 개혁하십시오 하고 내정 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사신 옷도리 게이스케가 삼가 아래입니다. 대군주 폐하께서는 성덕이 날마다 드높아서 억조의 백성이 교화에 무졌고 방치가 더욱 융성해서 환우가 송축을 올리니 지극히 흠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일찍이 남도의 백성들이 무지하게도 교화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유사에게 한 거에서 한때 도량했습니다. 함부로 날뛰었습니다. 이에 왕사를 보내서 크게 달벌, 토벌했으나 다시 이들을 박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마침내 이웃나라의 도움을 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사태가 다소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천황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본 사신으로 하여금 병사들을 이끌고 궐하로 귀임해서 사관과 상민을 스스로 호위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귀국은 휴척, 그러니까 휴척이라는 게 안락과 근심이죠. 휴척이 관계되는 나라임을 생각하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입니다. 만약 요청이 있으면 한 손을 내어 도와줌으로써 우위를 끝까지 돈독히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야, 일본하고 조선하고 일본은 너무나 가까운 관계니까 조선이 근심 있고 어려울 때는 언제라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까지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본 사신이 명을 가지고 경성에 왔을 때 마침 완성, 전주성을 수복하고 잔당이 달아나 숨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군대가 돌아오고 오래지 않아 사후 처리가 궤도에 올랐으니 이는 모두 성덕을 입은 것이라 실로 내외가 모두 경하하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본과 귀국은 동양 한쪽에 함께 위치하고 강역이 인접하니 참으로 보고 순치, 이와 입술의 관계일 뿐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강신수목해서 사신과 패백의 왕래를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사책을 살펴보면 뚜렷이 계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대세를 관찰해 보건대 정치, 교민, 입법, 이제, 권농, 장상이 모두 스스로 부강을 이루려는 것이요 장기를 펼치고 능한 것을 전공해서 운해를 웅시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법만 고집스럽게 지켜 변통달권해서 시야를 넓힐 것을 생각하지 않고 힘껏 세력을 다투어서 자주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지해서 나라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개립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본 사신에게 명하기를 귀조정의 대신과 회동해서 그 방도를 강명하고 귀정부의 권고에서 힘껏 부강의 실정을 거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척 상관의 우위가 시종 여의를 것이요 보고상의의 국면을 본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의 성감으로 유지를 내리셔서 판리교섭 대신 또는 전위 대신에게 본 사신과 저와 회동할 것을 명하여 제가 이 말을 모두 다 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정부의 인의를 돈독히 생각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대국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 사신 게이스케는 몹시 악망하고 병식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폐하의 홍복이 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내정 개혁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맡을 대신을 임명을 하셔서 저랑 만나서 이거를 수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전에 가서 고종한테 이 내용을 말합니다. 6월 26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6월 26일 날 원세계가 이용장한테 전보를 쳐서 저 귀국하겠습니다. 저 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서 다 진압하면 저거 한 방에 다 날아갈 일이고 뭐 별거 아닌데 뭐들 걱정하냐고 이러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나 좀 귀국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용장이 안 돼. 너는 지금 거기서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집에 올 생각만 도망칠 생각만 하냐 그러면서 이용장이 20일 더 있어 그러면서 못 떠나게 합니다. 6월 27일 날 그
원세계가 이홍장한테 나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전문을 친 바로 그날 무추는 오또리한테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날의 형세로는 일의 진행상 개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허물을 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을 취해서라도 개전의 구실을 만들 것.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이는 절대 하지 말라. 그 외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시작하라. 이렇게 훈령을 오또리한테 보냅니다. 6월 28일 날 오또리는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의 안을 보냅니다. 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우리나라 외무대신의 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력 금년 6월 7일에 도쿄 주재 청국 흠차 출사 왕씨의 조회를 받았는데 그 글에 또 파병해서 원조함은 바로 우리 조정이 속방을 보호하는 구례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처음부터 조선을 자주 독립의 반국으로 인정했고 현재 메이지 9년 2월 26일에 체결한 양국의 수호조규 제1관에도 조선은 자주 지방으로서 일본과 평등 지권을 보유한다라는 문자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실을 만들라, 개전할 구실을 만들라가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일찌감치 왕봉조가 우리가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는 거는 우리의 속방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때 그걸 가지고 이제 무츠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조선은 자기네가 당신의 속방이라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속방이라는 얘기를 쓰냐 이러면서 이런 여기에 꼬투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선한테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왕봉조가 우리 대신한테 외무 대신한테 이러이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너희가 중국의 속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에도 완전히 우리가 맺는 대상이 1대1로 대등한 국가로서 자주 국가로서 맺는다라고 분명히 1조에 그렇게 넣었었는데 자꾸 중국이 너희 속방이라고 그러고 그런더니 이게 무슨 뜻이 무슨 소리냐라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국 흠차의 조회는 완전히 이와 반대되니 실로 뜻밖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교제에 지대한 관계를 미치는 문제이므로 조선 정부도 직접 보호 속방의 4글자를 인정하는지 급히 조선 정부의 의견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 보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달라. 당신네는 중국의 속방이냐 아니냐. 우리는 계속해서 너희는 독립국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내내 자꾸 속방이다 속방이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는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없이 직접 조선 정부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이 속방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를 하라 이겁니다. 이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속방이 일본의 압력 때문에 진짜 수백 년 가고 있었던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청산해버리고 자기네는 조선반도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을 완벽히 상실하는 일이 벌어진데 그거를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좌시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전쟁으로 몰고 가는 구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냈더니 이제 조선 조정이 엄청난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원세계하고도 당연히 상의를 했겠죠. 이제 상국 사시는 원세계. 그러니까 원세계가 그 내용을 또 자기가 조선 정부로부터 들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홍장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 조선 정부가 종속 관계를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일한 관계가 단절될 것이며 일본 군대 2만이 경성에 진압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 군신들이 몹시 두려워해서 이심을 품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즉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천국을 배신할 것 같은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속히 선우책을 훈령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6월 28일 원세계가 이제 이홍장한테 그 전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홍장이 29일 날 답을 합니다. 조선이 중국에 속한 지 이미 1000여 년이 되었다. 각국이 모두 알고 있으니 이는 바로 조선이 서양 각국과의 입약할 때도 성명한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조독수호통상조약, 조용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1882년에 처음에 맺을 때에 우리가 청의 속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슈펠트 제독 같은 사람은 아니 우리는 1대1로 맺는 거기 때문에 속방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고종 명의의 편지를 따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청의 속방임을 밝히는 편지를 첨부를 시켰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홍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이 서양 각국과 입약할 때 조약을 맺을 때에도 성명한 것이다. 힘껏 국왕을 원면에서 견지하게 하라. 만약 일본을 두려워해서 중국의 속방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제멋대로 문거를 낸다면 중국은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서 문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 조정에 분명하게 알려라. 원세계야. 뭐냐? 조선이 감히 우리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이런 거를 특히 문건으로 남기거나 이러면 이거 가만히 안 놔둔다. 그거를 정확하게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선의 외무대신조 조병직이 어쩔 수 없이 일본 측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대조선 독판 교섭 통상사무 조가 조복합니다. 아력 이번 달 25일에 보내신 조회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에 속방 여부를 핵탈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해서 확실히 조복하라고 했습니다. 병자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제1관에 조선은 자주지방으로 일본과 평등 지권을 보유한다라는 한 구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약한 이래로 양국의 모든 교제와 교섭 사건을 자주평등지권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청원한 것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지 권리이니 조일 조약에는 추호도 위반이나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조선과 일본이 정립한 조약을 준수해서 성실히 거행해야 할 것만 알 뿐이요. 또 우리나라의 내치와 외교가 예전부터 자주해서 연유한 것은 중국 또한 본디 알고 있는 바입니다. 중국 왕 대신에 조회의 경정,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쪽 청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 여부는 당연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귀국의 교제 지도는 단지 양국의 조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조복하니 귀공사는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귀국 외부 대신에게도 전달하십시오. 이상과 같이 대일본 특명정권공사 오토리에게 조회함. 근데 여기서 돌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개되는 공식 외교 문서상으로 우리는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관계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실 최초로 공식 문건을 통해서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닌 것임을 내비치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 뉴스거리가 되면서 노스 차이나 헤럴드라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신문입니다. 그 6월 29일 날 노스 차이나 헤럴드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문은 이홍장도 매일같이 번역을 시켜갖고 매일 읽었다는 그런 신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선을 다녀온 모든 여행자와 작가들은 조선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폭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음을 증언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폭정과 억압을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개혁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깥의 여론도 그런 거죠. 조선은 엉망인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청이 개혁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거를 보면 차라리 일본이 분명히 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기본적으로 중국 편을 들게 마련일 수밖에 없는 중국에 있는 외국 신문에서조차도 이렇게 가는 거에는 차라리 일본이 조선 내정 개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조선 사람들 위해서도 이런 사설까지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론조차도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청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조선 내정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 내정 개혁안을 7월 3일 날 오토리가 문서화를 해서 조선 측에 제시를 합니다. 조선 조정에 고종한테 제시한 내정 개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제도를 개혁하고 아울러 문지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발탁할 것. 문지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가문이고 어떤 문벌이고
그렇죠? 지역색, 지방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골고루 등용한다라는 게 첫째입니다. 둘째, 재정을 정리하고 국내의 자원을 개발할 것. 완전히 재정이 파탄 내에 있으면서 허덕이고 있는데 왕과 왕비와 모든 사람들 돈을 끊임없이 빌려서라도 돈을 쓰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경제라는 걸 일으켜서 경제가 자체적으로 잉여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서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경제 개발 좀 하라는 거죠. 경제가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경제 개발부터 해야지 재정 문제가 풀린다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 법률을 정돈하고 사법제도를 개정해서 재판의 공정을 기할 것. 그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했듯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원칙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법적인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일단 정확히 법이 뭐라는 거, 어떻게 돼 있다는, 각 분야에 무슨 법이 뭐라는 것부터 좀 정비 좀 합시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에는 그냥 데려다가 뭐를 뺏고 싶으면 매우 쳐라 그래갖고 그냥 폭력을 이런 짓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넷째, 국내 밀란을 진정시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비를 갖출 것. 제대로 된 군대 좀 만들자. 어떻게 이 정도의 동학난 정도의 밀란 같은 것도 진압을 못하냐. 이런 거를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군대를 제발 기르자. 다섯째,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근대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자. 그러니까 조선 측에서는 옷돌이가 며칠 전에 요구했듯이 고종한테 개혁안을 제대로 좀 같이 논할 수 있는 조선의 높은 사신들 2명 정도만 좀 제발 임명을 해서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7월 7일 날 고종이 조병직을 일본 공사관 옷돌이한테 보내서 내가 3사람을 임명했다. 누구냐면 독판 내무부사 신정희, 협판 내무부사 김종한, 그리고 조인승, 이 3사람을 내정개혁조사위원회에 임명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옷돌이 보고 옷돌이가 제안했던 그 개혁안을 한번 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월 10일 날 옷돌이가 오후 6시에 남산 기슭에 있는 노인정에서 신정희, 김정한, 조인승과 만납니다. 왜 여기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남산 기슭이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보이는다, 못 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조차를 지금 보이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고종은 조선 내정 개혁을 위해서 일본 공사와 대신들이 만나고 논한다, 이 모습을 알려지는 것도 싫었고 보이기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한적한 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해서 7월 13일 그 옷돌이가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고종한테 제가 제시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7월 14일에는 고무라 주따로 주청 일본 공사를 통해서 청나라 조정의 청정부에 이렇게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청정부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옷돌이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내정 개혁안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고종한테 최후 통첩을 하고, 청 측에다가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청 측에 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러면서 7월 22일 날 옷돌이는 조병직 외무대신한테 2가지를 요구하는 또 문건을 보냅니다. 첫째는 조선이 청과 체결한 통상 장정들을 폐기할 것. 청과의 그동안의 장정들은요, 전부 다 속방 관계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외교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조약을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막연하게 장정이라고 해갖고 맺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완전히 독립국가이고 청의 속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청의 속방이라는 걸 전제로 맺어졌던 모든 조약 같은 것들, 장정 같은 것들 폐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청이
속방인 조선을 보호한다고 군대를 보냈으니까 출병했던 모든 군대를 빨리 철수시키라고 조선이 직접 청한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속방이면은 와서 천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불렀고, 그럼 끝났으면은 청이 알아서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옷돌이는 뭐라 그럽니까? 대등한 국가끼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상대방 보고 빨리 나가라. 조선의 문건을 통해서 조선의 조종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월 23일 새벽 일본군 보병연대가 경복궁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경비병들을 간단히 제압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민시척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거처에 다 가택연금 시켜버리고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나와갖고 괜히 고종을 부추겨갖고 또 딴짓을 할까봐 헌병들 세워가지고 다 못 나오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시 10분 오토리가 무츠 외무대신한테 전보를 쳐서 경복궁 장악 완료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에 대원군을 부릅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일본이 우리 단독으로만이라도 조선의 개혁을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고종과 민비를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조선의 인물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의해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역설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원군밖에 없다. 아무리 쇄국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고 근대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인물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조선을 장악을 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원군 말고는 전혀 없다. 권좌에서 밀려났다가 이모군란 때 잠깐 다시 권력을 잡았다가 청에 압송됐다가 3년 만에 돌아와서 거의 지금 위리안치되어 있는 그 대원군을 다시 불러오자. 조선을 개혁하려는 일본의 입장에서 도대체 누구를 앞세우냐? 너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원군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경장은 대원군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죠. 오늘은 청과 일본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어떻게 해서든지 청의 입장에선 피해보려고 그러고 일본으로서는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 비난은 안 받으면서도 꼭 전쟁은 일으켜야만 되겠는 상황에서 어떤 수를 쓰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조선 내정 개혁이라는 것을 추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조선 보고 명시적으로 자기네가 속방이 아님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경복궁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을 추진할 인물로서 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대원군이 결국은 설득이 돼서 와서 경복궁으로 와서 고종을 대면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1차 갑오경장을 시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해보는 한국인의 탄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